네. 왜요? 왜 바쁘신? 상영소설, 개봉 소설. 네, 되게 냉혹한 세계인데 이 지금 장편 개봉 순서로 지금 네 앉으셨습니다. 네, 맞죠? 제 작품 가나다 순이라고 생각했는데. 작품 가나다순? 아, 그것도 맞아 떨어지나요? 네, 절묘하게 그 작품 제목을 그러니까 사람이 잘 지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편 개봉 순서로 지금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앞에 앉으셨는데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제일 먼저 개봉 제목이 여름이 지나가면인데 지금 오늘 진짜 춥지 않아요? 아직도 여름이 안 지나갔어요. 계속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계시죠? 네, 감독님께 이렇게 또 이렇게 단편까지 이렇게 그 파묘에서 같이 만난 기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최저 기온이 0도더라고요. 네. 아마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저는 오늘 보신 영화 아마 첫 번째 상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맥북이면 다대주요는 2016년도에 촬영을 했고 2017년도에 공개가 돼서 그 한 해 좀 영화제를 돌고 그렇게 했던 어떤 저의 데뷔작입니다. 그게 끝인가요? 그러고 몇 편의 영화를 더 찍었고 뭐 여름이 지나가면까지 네, 네. 올해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갔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 시상 시즌이 돌아오면서 청룡 영화상 후보에 오르셨잖아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후보에 오른 소감은 엄청 기쁘고 감개무량하고 그냥 열심히 박수 치다가 오려고요. 네. 아니 감독님 혹시 수상을 하시면은 약간 이 자리가 예행 연습이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수상 그런 거 제가 혹시 모르지만 잘 준비해서 가겠는데 큰 네. 기대는 안 하고 준비 열심히 해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그 잘 준비해서 가실 3670의 박준호 감독님 청룡 영화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3670의 감독이자 두 번째 보신 영화 은서의 박준호 감독입니다. 저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단편 영화를 다시 틀게 돼서 너무 좀 기분이 좀 사실 제 영화 보는 게 너무 좀 버겁고 힘든데 또 참으면서 또 사실 다른 새 작품 같이 보려고 아까 저기서 봤거든요. 중간에 또 있어가지고 다 보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제 거가 마지막에 있으면 나갔을 텐데.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오랜만에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청룡영화상 후보 선정 소감. 지금 저도 경합을 벌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병민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 못 하시는 척 하셨는데 네. 그 V영화상 시상식 때 그 수상 소감 완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멘트 경합. 두 분 어느 분이 수상하실지 저희 다 지켜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또 홍희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황세희 감독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 번째 보신 자유로의 연출을 맡은 황슬기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단편 틀고 좋은 작품들이랑 같이 상영해서 너무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은 아직 굉장히 많은 관객분들이랑 만날 이제 일들이 요즘 지금 한창 바쁘실 때죠? 네. 이제 홍이 개봉 한 달 차 돼가지고 틈틈이 관객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첫 장편으로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만나는 하루하루. 일단 너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신나고요. 제가 첫 장편을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개봉까지 딱 2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정말 즐겁고 설레는 일이구나를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엄하늘 감독님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봉 선배 네 지금 아직 개봉을 못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 개봉을 앞둔 감독님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인사와 함께 네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 순서 엄한입니다. 일단은 네, 저도 되게 간만에 단편 섹션 감독님들하고 한 자리에서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제 영화 일단 좀 많이 당황했고요. 감독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그 앞에 재밌게 보고 있다가 내 영화가 나오니까 순간에 그래서 예, 그렇긴 한데 아마 개봉하면 저도 나아질까요? 나아지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봉하면은 좀 선배님. 네, 선배님 네좀 어떤가요? 개봉하면 좀 살림이 나아지나요? 뭐 아마 지인들끼리는 좀 했던 얘기인데 저 개봉하고 제 영화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진짜요? 봤습니다. 예. 왜요? 내가 그걸 보면 자신감을 잃어서 제가 근데 그 편집을 하면서 영화를 몇 번 보셨죠? 100번 정도는 봤습니다. 100번? 진짜 네, 거짓말 네. 안 보고 100번 정도 봤고 대사를 다 외우거든요. 눈 감고 해도 그 다음 대사를 따라할 정도로 외우고 있어서 그 GV를 하거나 이 내용을 떠올리는 데는 문제는 없었으나 이 영화를 보고 바로 직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자신이 없어서 아마 영화제 때 GV 없는 회차 때 아무도 몰래 구석에서 본 적은 있고요. 그때에서 네. 봐야 되니까 아마 개봉하고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 좀 약간 특이하신 것 같죠, 박준호 감독님. 개봉하고 한 번도 안 봤다. 저도 썩 보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네. 뭐 할 게 없거나 이제 전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지방 갔는데 이제 뭐 빨리 도착을 해서 밖에 2시간 앉아 있긴 좀 뭐하고 그냥 또 제가 광주극장에서 봤었는데 네. 광주극장이 막 600석이래요. 그래서 800석인가? 아무튼 뭐 그래서 그 큰 극장에서 8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영화를 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극장 시스템이 어떤지 관찰하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본 적은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피했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다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어둠 속에서도? 네, 약간 당황스럽거나 그게 아니면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제 사실 그거를 알고자 그 괴로움을 버티느니 네. 이제 보고 온 사람한테 이제 그냥 물어보는 게 어디서 웃더냐, 많이 웃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럼 다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신기. 저는 감독님들이 다 보시는 줄 알았어요. 황슬기 감독님은. 저도 후반할 때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개봉 날 가서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제 홍이가 조금 쑥스럽지만 어쩔 수가 없다랑 같은 날 개봉했어요. 관객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로 들어가실 때 저는 홍이를 보러 역관으로 들어갔던 기억을 하면서 개봉 첫날에 어쨌든 많이 봤지만 세상에 첫 나온 작품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개봉날 예매해서 가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작도 진짜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다를 외칠 때 굉장히 좀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안고 극장으로 들어가는 그 기분. 감독님 세 분께서 네 어떻게 네. 하는지 좀 저는 힌트가 되셨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하고 같이 개봉하고요. 그분이야. 네. 일단 관심 좋아요 지수가 다르더라고요. 되게 불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를 작년 겨울에 찍었어요. 네. 2월, 3월까지 찍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제작 지원을 영화제에서 받아서 8월 초까지는 상영본을 제출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작을 할 때 굉장히 좀 분주하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무사히 그래도 완성에 가까운 버전으로 상영을 하고 이제 저도 시스템 체크를 했는데 그 뒤로 엄청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컷 하나만 살짝 더 자꾸 저기 계시는데 편집 기사님은 한 번만 더 하자.
씬 하나만 이렇게 자잘하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화제에서 자주 보면서 반응은 그래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짜 컷 하나만 그 숨결 하나만 이렇게 계속 편집 감독님한테 요구를 하실 정도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감독님 작품 보면은 그 숨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호흡을 내뱉는지가. 그래서 아마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처음 감독님 뵈신 분들은 꼭 너와 나의 5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모이신 감독님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자이고 이렇게 개봉하는 영화들이나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면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좋은 영화를 보면 많은 관객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암울했던 시절에는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관객들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창작자들끼리 교류가 좀 많으면은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서로의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안타깝게.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아까 이제 윤가은 감독님, 김보라 감독님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때처럼 다시 이렇게 약간 F4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세요? 네, 활기가 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감독님들이 다른 분의 그러니까 본인 영화는 이렇게 이제 내 영화는 진짜 못 보겠어 이러면서도 다른 분들 영화는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슬기 감독님이 이 중에 한 분의 감독을 3-4번을 극장 와서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좀 왜 그렇게 보셨는지 본인 영화는 잘 안 보려고 하시면서 네, 어쩔 수가 없다 몇 번 보셨죠? 안 봤어. 안 봤습니다. 안 본 게 아니라 경쟁작이라.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고 네. 개봉 이후에 제대로 본 영화가 아직 없고 세계 주인 봤. 네네. 제가 장병희 감독님의 여름이 지나가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극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뵈서 너무 귀가 빨개지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떨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뵀거든요. 이렇게. 아니 저는 그 자유로를 2018년도였나 그때 한예종 졸업 상영회 때였나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때 제가 맥북 찍고 금수 선배님하고 이렇게 영화제를 돌고 나서 금수 선배님이 그때 아마 임승미 감독님의 같은 애였죠. 그래서 그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같은 섹션도 봤었고 당연히 김정영 배우님이나 다 그때 실제로 뵙기도 했었고 저는 그 영화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저도 사실 뵙고 인사 나누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네. 홍이를 안 보셨군요. 홍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봤습니다. 장편 다 봤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준호 감독님은 사실 제가 자유로를 오셨다는 졸업영화제 제가 스텝으로 참여했었어가지고 영화제 스텝으로 이제 제가 약간 네. 한 학번 후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영화 졸업영화제 준비하는 스텝이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제가 스폰팀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숫장을 객석수를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자유로가 추천작 섹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목은 사실 듣고 영화를 보지는 못했었는데 네, 오늘 보신 거군요. 네, 오늘 네, 봤습니다. 네, 감흥을 좀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자유로 자유로 일단 김정은 선배님 너무 일단 인상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홍이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연결지어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어쨌든 좀 지독한 모녀 관계가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고 그게 그 지독한 면을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다.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가 전화 뺏어가지고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 엄마도 냅두라고 할 때 되게 속이 짜릿하더라고요. 시원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열심히 읽었을 때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진짜 스텝으로 참여를 하셨다가 이렇게 또 같이 개봉을 한 네, 약간 그 동지로 이 자리에 저도 뭐 다 사실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약간 우러러보던 감독님이었고 네. 경기 감독님도 저희 또 같은 배급사 선배님으로서 먼저 이제 네. 개봉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장경희 감독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유튜브에 올라오는 여름이 지나가면 GB 제가 다 봤거든요. 어떻게 GB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공부 좀 하려고. 집요하시네요. 네. 뭐 그래서 되게 저에게 또 약간 선배님이자 우상 같은 네.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연결고리들이 좀 생기는데 감독님만 오늘 하늘색 옷을 파스텔 톤으로 입고 오셨어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같은 학교 동문이시고 네, 동문이시고 네, 한예종. 같은 지역, 지역 예, 출신. 학연 지연 다 연결돼요. 네, 그러면 학연 지연으로 얽히신 분들 중에 좀 인상적으로 좀 생각하셨던 분 아니면은 영화가 있으셨어요? 그 사이에? 네, 다행히도 세 분 다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학생이었을 때 아직 학교에서 변성기 좋아해가지고 또 네, 레전드 단편. 네. 감독님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도 잠깐 상영회 때 뵈서 예, 말씀 팩이고요. 예. 여름이 지나가면도 작년에 이제 장경희 감독님 어떻게 만났는데 술자리였는데 다음날 오전 10시 상영도 오라고. 근데 또 늦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늦게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는데 되게 뭐랄까 울렸어요. 예, 마음이. 네, 네. 그래서, 네. 감독님 어차피 10시 안 보실 거여가지고. 그때가 처음 봤다는 그때 전주였고 그때 GV 연례차인데 그때 한번 그때 보셨어요? 네, 네. 네. 같은 조건이시고. 영화 네. 앞에 안 보여요. 그냥 막 이렇게 가리고 옆에 보이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앞을 못 봅니다. 제가. 약간 본인의 영화를 공포 영화처럼 즐기시는. 네. 네. 영화를 못 보겠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인연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 모두 술자리 아니면 학교에서 보신 걸로 네, 좀 약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상영한 영화는 감독님들의 단편으로 봤을 때는 진짜 첫 번째 단편은 아닌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 아무것도 내가 어떤 관객이랑 만날지 아니면 내 영화가 정말 어떤 관객에게 가닿을 수 있을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완성을 해서 극장에 걸렸을 때 그 흥분과 짜릿함은 진짜 오늘 이제 보시면서도 그때 기억들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좀 약간 2017년 이 영화를 만들었던 2020년 그쯤으로 좀 돌아가서 공개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감독님 먼저. 네. 선배님. 네. 제가 스텝은 한 1년, 2년 정도 했을 때 어떻게 시나리오 쓴 게 선정이 돼서 제작 지원에 그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텝을 하면서 그 알게 됐던 선배님들을 스텝으로 꾸리고 많은 이제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으면서 막 많이 기대서 찍었던 영화인데요. 찍고 나서 이게 물론 장편도 그랬고 항상 확신이 없거든요. 제 영화에 보다가 막 내 실패가 너무 크게 보여서 제가 영화를 못 보거든요. 다 모든 장면이 다 별로인 건 아니지만 한 장면 겨우 넘어가면 그 다음 씬에서 막 고개를 못 드는 거죠. 내 실수가 다 보이니까. 근데 뭐 주변에서는 어차피 영화는 한 번만 보는 거니 아무도 눈치 못 챌 거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맥북이면 다대주를 편집하고 영화제를 막 내기 시작했는데 그 자신감 있게 낸 게 아니고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내면서 그때는 거의 마음을 비슷한 기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반 정도는 접었어요.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게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평택에서 뭐 반도체 공장 배관 일을 좀 오래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막 이제 쉬는 시간에 앉아서 영화제 뭐 발표가 났나 보고 있는데 그때 뭐 전주가 탁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냥
원래 3개월 일하러 왔는데 한 6개월 일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그 다음 달에 어떤 뭐 부산 평화영화제 그게 어쩌면 저한테 제일 첫 영화제였는데 그게 발표가 되면서 이게 좀 모르겠어요. 믿을 수 없었던 그때 마음을 많이 접어놓은 상태였다 보니까 그렇게 관객 만났는데 어떻게든 제 기대보다는 더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장편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막 제가 뭐 걱정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영화는 가편을 보면은 마음을 반 정도 접다가 네. 나중에 뭐 다시 펴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맥북이면 다대지오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진짜 많이 좋아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동진에서 그 땡그랑 동전상이라는 상을 받았거든요. 그 정동진의 그러니까는 아카데미로 따지면 아카데미 거의 그 가장 높은 상에 해당될 정도로 정동진에서는 관객들이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호응이 좋았었고 실질적으로 좀 수상 운이 좋으셨었어요. 그 이후로. 네. 그래서 반도체 일을 접어도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으셨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있었고 그 여름쯤 되면 한 두세 달 정도 그래도 이제 좀 거기 아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소장님도 알고 그래서 두세 달 바짝 땡겨오면 그걸로 이제 소일거리하면서 1년을 날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여름이면 촬영하고도 그 다음에도 했었겠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름에는 한 4개월 정도 했었고 그 뒤로는 뭐 그냥 지역 안에서 그냥 소비를 줄이기로 마음 먹어가지고 소비를 줄여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단편을 보고 굉장히 여러분들도 단편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좋은 단편을 보면 저는 맥북도 그런 이제 인상을 받았던 작품이었는데 보통은 그 단편과 좀 결이 비슷한 장편을 만들어서 이 감독이 역시나 이런 작품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씨앗을 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약간 그 씨앗이 다르게 자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여름이 지나가면은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맥북 보시면서 좀 많이 좀 공감하셨을 텐데 씁쓸하죠. 그 나이대 어떤 폐경기 여성이 자기 비애를 겪는 그 순간을 그 어떤 시기를 통과하는 작품을 그리는데 굉장히 코믹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근데 감독님 원래 그렇게 웃기세요? 이게 뭐 모르겠어요. 코믹이라는 표현은 조금 저기 하긴 한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자조적인 이게 내용이다 보니까 그 코믹이나 이 어떤 그걸 이렇게 저 스스로 안에 진수 역할이었던 게 저가 투영됐다고 치면 그걸 어떻게든 이 영화의 무드에서 나중에 영화 끝났을 때 뭔가 이게 그 웃음이 되게 순수한 웃음이라기보다는 씁쓸하거나 혹은 그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조소였다든지 뭐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떤 코미디의 장르로 보여지기를 바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씁쓸한 그 웃음과 더불어서 약간 저는 이제 감독님의 본격적인 좀 코믹의 장르를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약간 그런 씨앗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올해 좀 약간 잔상이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호 감독님은 그 은서라는 작품이 사실은 3670을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안 본 채로도 언급이 됐던 작품이에요. 왜냐면 그 비슷하게 경계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사회에 발을 붙이려고 하는 그건 그냥 어떤 것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가지는 감정일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북한에서 탈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비애를 정말 현실적으로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분명히 좀 약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 같았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 작품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좀 작품을 만드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두 이야기 다 그때 같은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3670의 이제 모태가 되는 그때 사실 이제 저의 야심찬 이제 프로젝트가 그때 이제 학교 휴학하고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은데 3670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에 나오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탈북자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보고 들었던 또 이제 겪어왔던 일들이 많이 영화에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그때 느꼈던 걸 가지고 내가 야심차게 탈북자 이야기로 옴니버스인데 그거를 섞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기 이냐리투 감독님의 바벨에 푹 빠져 있을 때여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좀 네. 그 바벨과 같은 영화를 내가 만들어 보리라 좀 큰 야심을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3개를 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은서고 또 하나가 이제 3670의 모태가 된 철준이에요. 네. 그래서 다 30분 정도, 40분 정도 사이즈의 단편 영화 시나리오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썼는데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단편 하나 찍자 해서 졸업 작품으로 이제 은서를 찍었습니다. 그럼 다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은서, 철준. 그럼 한 명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이름 모르겠어요. 뭐였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도 생각 안 나세요? 이야기는 생각나요. 이야기 살짝 얘기해 주시면. 그게 제일 스케일이 크고 네. 사실 어쩌면 또 가장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탈북자 스토리인데 이제 약간 이제 40대 이제 남매 탈북자 이야기인데 이제 이제 오빠와 여동생인데 이제 그 여동생이 너무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북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고향 한번 네.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 교회 같은 데서 이제 가끔 이렇게 무슨 선교 트립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중국 국경지대에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기는 약간 뭐 첩보 플러스 그러다가 뭐 스파이로 몰리고 막 이런 되게 스펙터클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국경 가서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 엔딩이 이제 마지막 국경에서 고향을 보면서 압록강 두만강 넘어요. 고향을 보면서 끝나는 스토리여가지고 그건 못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 접으신 건 아니죠? 근데 많이 접었어요. 네. 굉장히 특이한 구조. 근데 감독님이 굉장히 단편으로 그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았던 반면 감독님은 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를 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좀 좌절감 이런 게 네. 있다고 한번 저한테 맞아요. 토로한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이제 만들고 졸업 작품 만들고 이제 그 감독님이 졸업하신 2년 후에 저도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진짜 그래도 감사하게도 영상원 그 추천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화 좀 풀리잖아 보다 드디어 내가 영화제 좀 좋은 데도 가보고 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때 추천작 그 심사위원분이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전주국제영화 프로그래머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다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추천작으로 왜 뽑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되게 저도 큰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가 지금 내 영화가 좀 닿는 게 맞나? 좀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이제 디아스포라 영화제 이제 개막작이 돼가지고 거기서 처음 릴리즈했었는데 저도 사실 봉기 감독님처럼 막 제 영화 막 모든 컷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괴로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때 임순례 감독님을 만난 거예요 개막식에서. 그래서 제가 감독님 붙잡고 물어본 적 있어요. 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영화 계속 만들면 나아지나요? 임순례 감독님한테. 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계속 내 작품을 불만족해가지고 너무 불행한데 영화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너무 궁금하다. 임순례 감독님이 되게 그냥 쿨하게 그냥 나이 먹으면 괜찮아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임순례 감독님, 네, 임순례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나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다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 홍이 보신 분 계세요? 아직도 절찬리 상영 중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저는 보면서 감독이 진짜 독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의 감정을 그러니까 끄집어내는데 밀어붙이잖아요. 그런 힘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감독님을 저는 만난 게 기억하는 걸로는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뒤풀이에서 다른 이제 그 영화제. 근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진짜 그냥 우리가 봐도 그냥 처음 딱 사람 보면 아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화랑 사람이 약간 분리되는 사람. 가끔 이렇게 영화의 파격과 일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진짜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화제가 된 자유로가 오히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런 결이랑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작품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긴 하구나. 어떤 그 우리가 많이 돌아보지 않는 중년 여성들의 삶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어떤 결들이 있는지 펼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님의 관심사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자유로를 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자유로를 만들었던 감독님의 또 심정과 어떤 또 이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로는 제가 그 학연 지연 계속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학교는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조금 늦게 들어가서 졸업을 미룰 수 없겠다 싶어서 입학과 동시에 자유로 시나리오를, 졸업 작품 시나리오를 썼고, 그 당시에 택시 운전하는 여성분의 딱 반나절을 그려야겠다 졸업 작품으로 라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작품 만들다가 졸작 만들 시기가 돼서 이때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시나리오 써서 무사히 영화를 찍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의 주된 테마, 오랜 테마,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될 저의 테마는 중년 여성이어서, 일하는 중년 여성,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중년이 되다 보니 이제 노년, 장년 여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에서 좀 그걸 좀 친구 관계로 중년 여성들의 우정과 어떤 그 짧은 반나절을 통해서 좀 표현하고 싶었고, 거기에 희노애락도 담기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감독님 작품 속에 그러니까 홍의를 보면은 임술래 감독님의 얘기는 다 틀렸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괜찮아지는 일은 없는 건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감독님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감독님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본인이 영향을 받았던 영화들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모티브로 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바벨 얘기하셨지만 진짜 델마 루이스 생각 많이 났었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택시가 감독님한테는 델마 루이스의 썬더버드 같은 게 아니었을까. 뭔가 탈출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감독님한테도 있지 않았을까. 감독님의 그 영화와 삶은 어떤 자유를 꿈꾸고 계시는지. 기자님이 정확히 보신 대로 델마 루이스 한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빌어오겠다라는 생각보다 그 뭔가 질주에서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을 좀 자율에 조금이라도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진짜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저 자유로도 2016년, 17년 이때 만들었던 작품인데, 오랜만에 보면서 되게 패기 넘친다 이러면서 나 젊었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고, 좀 어쨌든 돌파해 나가는 에너지를 자유로에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순간을 그냥 이렇게 질러버리는 어떤 힘, 그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 딸은 아니신 거죠? 그 엄마한테 계속 돈을.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또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딸은 못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냥저냥 지내는 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엄마한테 네. 착한 딸이거든요. 네. 그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제법 모범생으로 엄마 말 잘 들으면서 큰 딸이어가지고. 그 단편부터 장편까지 그렇게 엄마와 딸 사이 그런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을 조금 다른 색깔로 계속 좀 꾸준히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엄하늘 감독님의 세계는 저한테 제일 먼 세계예요. 이렇게 그 아름다운 멜로, 가슴 아픈 멜로 이런 영화들을 최근에는 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너와 나의 5분이 장편으로 이제 개봉을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은 그 불씨가 꺼지고 있는 극장에서는 불씨가 꺼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멜로의 세계, 그 가슴이 굉장히 콩닥콩닥하는, 진짜 설레잖아요. 멜로 영화 보고 나면은 되게 죽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직 살아 있구나 이런 느낌, 세포 살아 있는 거 느끼는데, 그런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단편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에게 그 피터팬의 꿈은 어떻게 시작된 영화고, 그리고 그 당시 만드실 때 또 어떤 좀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이 영화를 만들려고 결심했던 건 좀 꽤 됐던 것 같아요.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스태프 일을 하는데 촬영이 거의 다 강원도 깊숙한 산 속에서 촬영 분량이 많았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 청량리에서 타서 영동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잦았는데, 이제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일로 쭉 가면 그래 바다 나오고 전동진 나오고. 그러다가 생각난 게, 어릴 때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아니면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다가 놀러 가는 그런 얘기를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트콤 중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너무 잘 알죠. 네. 거기 네. 용삼이 맞나요? 네. 영삼이. 영삼이. 네, 영삼이가 애들하고 패기 좋게 낭만을 쳐서 바다를 가는데, 네네. 발에 유리찌기고 돈 뜯기고 뭐 처음에 이런 거 구상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렇게 가려다가 제가 또 이제 약간 얘기 길어질 거 짧게 하면, 너와 나의 꿈을 엄청 예전에 썼는데 못 찍어서. 5분 드릴게요. 5분. 네. 충분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너와 나의 꿈의 영화를 되게 예전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건 영화 못 만들겠다 싶어서 버려뒀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 피어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러면은 어쨌든 단편 영화 지금 찍게 됐고, 이제 이런 상황 배경이면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그 기차가 바닷가 옆에서 이제 강릉 바다 쪽으로 가는 씬이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이 초반에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는 우중충해도 그때 늦게 태풍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더 이상 네버랜드가 아닌 그런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쓴 게 피터팬의 꿈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박준호 감독님은 은서랑 철조 빼고 나머지는 너무 스케일이 커서 아예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제목도 지금 까먹었잖아요. 본인이 쓴 시나리오 때도.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게 스케일이 크지 않아도 지금의 멜로가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창작자에게는 관객과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극장에서 그 감정들을 펼쳐내고 설득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한테는 단편을 만들면서 지금 장편까지 이어져 올 때 장병희 감독님처럼 막 영화를 좀 그만둬야겠다라던가 위기가 있었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은 좀 없으셨을지. 사실은 그렇게 따졌을 때 가장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피터팬의 꿈
완성하고 2020년에 배급을 시작했는데 예,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단 저도 영화제 거의 못 갔고요. 예, 그래서 뭔가 영화에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만드는 영화가 어쨌든 나만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막 계속 우울하게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까 임술래 감독님 말씀하신 약간 와닿는 게 1년 뒤에 좀 나아지더라고요. 아, 한 살만 더 먹어도.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괜찮아지고 약간 지금 제 심정은 2020년에 어쨌든 공개가 됐는데 지금 5년째 이제 됐는데 가끔 그래도 영화 잘 봤다고 감사하고 연락이 DM이나 뭐나 네. 올 네. 때 그래도 만들긴 잘했다. 근데 돈이 없다고 극장 장면에서 고등학생 여기로 왜 내가 있을까? 그거는 나오시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임술래 감독님도 사실 단편 우중산책으로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이렇게 그 장편들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는 연출자이시기도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장민 감독님 선배라고 하셨지만 다 그분들의 또 후배이시고 지금 장편까지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초창기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박수를 한번 강렬하게 박수를 한번. 네. 근데 뭐 감독님들이 본인의 영화에 나오는 경우는 많으니까 좀 앞으로 나오실 생각이 감독님만 한번 좀. 뭐 제 영화에 제가 나왔던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동료 감독님들이 이제 그 배우를 부르기 애매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뭔가 금액도 그렇고 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비중 자체도 그렇고 실제 근데 어쨌건 뭔가 이 현장은 알아야 될 정도의 어떤 딱 그런 부분인데 동료 감독을 부르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그냥 한번 응원하라 하고 대충 예감을 하고 가면은 그 잠깐 앉아 있어 줄래 하면 그래 그렇구나 하고 막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이제 아름아름 서로 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연기라면 뭐 이제 부끄럽거나 그렇지는 않고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네. 최근에 뭐 이제 개봉한 여러 영화들에도 제가 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하늘 감독님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배우처럼 보이시잖아요 지금. 심지어 배우도 네, 배우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계속 가지시고 출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먼저 좀 얘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리고 또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저 맨 뒤에서 두 번째 줄 분 먼저 드릴게요. 네, 일본 감독님들이 영화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박준호 감독님이 주인공이 그 탈북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장편 개봉했을 때는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동성애적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제약들이 있는 건데 혹시 다음 영화에서는 어떤 제약을 준비하고 계신 컨셉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황수빈 감독님은 그 이번 단편도 그렇고 뭐 홍이도 그렇고 두 분이 여성 두 분이 주인공이었는데 혹시 다음 영화에서는 남성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남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경계인이라든지 뭔가 좀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계속 글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다음 작품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퀴어 영화도 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써야 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아 오늘부터? 오늘 시작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좀 독특한 여성 캐릭터, 이제 정의롭거나 바른 생활에서 어떤 갈등을 잘 헤쳐나가는 여성 캐릭터보다 조금 쟤 왜 저래? 막 이런 좀 다른 분위기의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를 계속 하고 싶고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오늘 엄한혜 감독님 영화 보면서 멜로가 참 좋구나. 멜로에 대한 꿈을 감독님 영화 보면서 저도 오늘 문득 네. 네, 그래서 멜로를 한번 꿈꿔볼 생각입니다. 네. 아, 네, 너무 기대되네요. 어떻게 또 지독할 것 같아가지고. 네,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엄한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단편 영화나 장편 영화 중에 퀴어 관련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본 것만 그런 건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퀴어 영화의 공식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피터팬의 꿈 이 영화 만들 때 제가 생각한 건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들이 10대였고 성소수자인데 10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이 되는 것도 많은데 반항할 방법은 또 20대 어른이 됐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말도 안 되는 해피엔딩을 주기보다는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일단 미나가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고요. 다만 영화 제목처럼 피터팬과 비슷한 이제 그런 이미지에 혹은 그런 어른으로 여전히 계속 지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영화는 미나 시점보다는 상범 시점이 많았는데 그 상범이라는 주인공은 10대 시절을 어쨌든 과태료를 물고 이제 신분증을 발급받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시 바다에 가서 이제 친구를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자체도 일단은 뭐랄까 그래도 상범은 성장하는 걸 제가 좀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찍다가 제가 고민을 했던 게 교실에서 마지막에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교실에서 누가 하면 저 그게 거의 커밍아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제 이제 숨길 마음이 없다 보다라고 생각해 주셨다면 약간 지금 결과를 그래도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않지는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생각이 나는데 잠깐 좀 짧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마지막 장면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그 옷을 보고 울잖아요. 냄새를 맡으면서 혹시 그 다른 영화를 좀 이렇게 참고하셨는지 여쭤보시죠. 이거 아무도 안 믿는데 네.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저도 똑같게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네. 이거를 시나리오 쓰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다시 보시지는 않으셔요? 봤어요. 정말 너무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할 법하죠.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때 이제 그 영화 개봉할 때 제가 거의 3위였던 것 같은데 등급이 일단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슬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감독님 답변 들으니까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드릴게요. 네.
피터팬의 꿈 감독님이신 어머니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오늘 집이 오기 전에 혹시 그 유튜브에 서울 퀴어 문화축제 채널에 올라와 있는 피터팬의 꿈 그 트레일러를 보고 왔는데요. 트레일러 안에는 그 본편에 실리지 않았던 장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미나랑 상범이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뒹굴면서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기차 안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장난스럽게 뺨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상범이가 그 미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뺨을 쓸어주는 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본편에 넣지 않으신 의도, 뭐 편집 방향성 같은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트레일러나 최종본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관객들과 좀 공유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실리지 못했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마 그 부분들을 모은 이제 또 동영상을 제가 트레일러로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트레일러만 보고 영화 보고 낚였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서 다정한 장면들만 나오고 근데 실제 촬영할 때는 이제 상범이 바다에 가고 방 안에서 어른이 되면 이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그 장면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재학했던 학교는 시간 제한이 있었고요. 네, 30분을 안 넘기려면 그 부분을 덜어내는 게 맞다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걸 또 덜어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덜어내고 그냥 차라리 이거 예고편으로 쓰자라고 나름 그때는 판단을 해서 뺐고요. 그걸 다시 넣을 수 있으면 또 좋긴 한데 사실 피터팬의 꿈 때는 학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제작비가 지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편집도 이제 편집하고 뭐 사운드 다듬고 생각보다 돈이 좀 들어서 나중에 제가 뭔가 좀 파워가 있고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을 위치에 되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네.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나 그 멜로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돈이 필요하네요. 제작비가. 네.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버전을 또 기다려보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자, 네, 이쪽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두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마늘 감독님, 그 성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민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00년생이니까 약 1년 정도 지나고 받았더라고요. 특별히 그렇게 연출을 하시는 의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정현희 감독님께 여름이 지나가면도 그렇고 맥북이면 다 대지어도 그렇고 항상 엔딩이 이제 오토바이 그거 배기음 소리 그리고 선풍기 작동되는 소리로 이제 끝나서 여운이 정말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엔딩을 연출 잘하시는지. 엔딩 장인. 네네. 엔딩 요정이라고 바꿔드릴게요. 네. 감독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딩 어떻게 이렇게 잘? 글쎄요. 일단 여름이 지나가면의 오토바이 소리는 뭐 시나리오에 있거나 제가 예상했던 건 전혀 아니었고요. 이거를 뭐 음악이 없었긴 했는데 시나리오 안에 이거는 일단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그때 생각해보자 정도 생각하고 편집하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올려봤던 것 같아요. 물론 오토바이 소리가 좀 촬영 끝나고는 되게 높은 후보로 마음속에는 있긴 했었는데 그게 뭐 확정은 아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건 좀 제가 드린 말씀처럼 계획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얻어 걸린 걸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좋아하셨다면 근데 맥북이면 다대주요는 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촬영고 이전에 초고 단계에서 다른 엔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선풍기 소리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완전히 아까 말했던 코믹 어떤 블랙 코미디로서의 요소가 더 컸던 시나리오였고 그
군 선배님 이름이 효선인데 효선이가 눈을 감고 자면서 이 사람이 자는 이제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맥북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자기가 그 가족들의 모든 고민들이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뭔가를 입력하면은 스프링쿨러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막 딸의 코가 막 올라가고 막 예를 들면은 완전 삐끗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막 저는 상상 속에 그때 애플 이 광고 CF를 너무 감각적인 음악을 쓰면서 막 네. 그 배철수 선생님 나와가지고 막 그 나레이션 깔고 되게 고급진 그것처럼 이 사람의 머릿속에를 우리가 그냥 재밌게 B급처럼 만들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소 자리를 맥북이 대신하면서 그 사과밭에 불이 딱 꺼지면서 끝난다.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아까 뭐 현실적인 교육 제작적인 문제로 그리고 스텝 그 선배님들이 이거를 정말 못 받아들이시더라고 나의 이 빛나는 센스를. 그래서 스스로 빛나는 센스로. 그래서 그래 그럼 뭐 그래 난 근데 뭐 그분들도 이제 저는 되게 신뢰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 엔딩에 대해서만 그걸 이제 전체를 잘라내는 대신 그래도 머리 속까지는 안 들어가도 적어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효선을 마지막은 봐야 되니까 선풍기 소리 그때는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가지고 뭔가 엔딩에서 이렇게 이게 저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 그게 하나하나 다른 이유고 아무튼 뭐 엔딩은 계속 저한테도 어렵고 계속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감독님 맥북이 갖고 싶으셨던 맞아요. 300만 원이 없으셨던 내가 2017년도에 기획 의도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때 늘 했던 말이고 요거는 되게 실제 진심이긴 해서 제가 원래는 소설을 쓰고 싶어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쓰기 전에 저도 서울에 홍대 주변에 어디 자취방을 하나 구해서 막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스텝도 하다가 이제 스텝 끝나면은 알바하면서 소설 쓰고 그랬는데 결국엔 저는 쓰다가 너무 소설이 안 써지지 않죠.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허리 좀 일어서 가지고 슉 돌려보는데 홍대 주변에 전부 다 맥북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었어요. 맥북이. 그래서 내 컴퓨터 보니까 삼성 막 이제 막 찍혀 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속상한 거야. 나 저거 글도 안 써지는데 저거 되게 갖고 싶네. 근데 그때 아마 어머니의 부재가 딱딱해요. 내가 어머니가 계셨으면 내가 무조건 갖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지금 이 기분이면 바로 전화해서 뗐으면 일주일 안에 내가 샀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못 산 이유가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저들도 저걸로 대단한 거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썼던 거 같고 그래서 맥북 얘기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때 편집을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맥북이 또 좋대요. 그래서 제가 중고로 처음 맥북을 샀던 것 같아요. 맥북이면 다대주로 편집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의문의 일패는 삼성 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오만의 감독님 답변 듣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고등학생 때 이제 발급을 받는데 20살 말씀하신 대로 20살까지 발급을 안 받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때까지 안 받은 건 어쨌든 상범이라는 인물의 이제 현실을 뭐라고 해야 될까 미나와 관련해서 미나는 어쨌든 어른이 되는 걸 두려워가 있고 약간 벗어나려고 했던 아이니까 다만 이제 늦었지만 20살이 돼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상관은 어른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질문을 좀 받았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손을 많이 드셔가지고 조금만 더 드릴게요. 네, 옆에 분.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 네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보수자가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어쨌든 영화에서 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도 다양하게 참고를 하셨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좀 뭔가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차별점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박준호 감독님 먼저. 은서 같은 경우는 탈북자인데 탈북자 같지 않은 탈북자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였거든요. 제가 실제로 자원봉사하면서 제가 주로 만났던 학생분들은 이제 넘어온 지 2-3년 정도밖에 안 된 소위 말해 되게 이제 탈북자 티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었는데 한번 무슨 행사로 은서와 같은 분이 한번 이제 센터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약간 그 겪었던 저의 충격을 담은 영화인데 그분이 막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이제 탈북자 선배로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도 번듯한 직장인이셨고 막 자기 90년도에 탈북한 얘기 막 죽을 뻔한 얘기를 하면서 막 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옛날 얘기니까 그건 이제 자기 과거일 뿐인 거죠. 제가 그 경험이 되게 생생했었어가지고 이 내가 겪은 경험을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약간 목표로 만든 영화였어가지고 사실 은서는 그래서 캐스팅이 제일 되게 힘들었어요. 은서로 설득이 될 만한 사람을 캐스팅하는 거. 뭔가 우리 뭐 남한 대중이 관객이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탈북자로 느껴지진 않지만 또 탈북자라고 하면 이제 탈북자일 것 같고 뭐 이런 약간 얼굴을 가지신 배우님을 찾고 또 그런 이미지에 맞는 배우님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런 기존의 탈북자의 어떤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그 편견들을 좀 빗나가게 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들로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황슬기 감독님께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입학하면서 이제 파티를 열었거든요. 친구들이랑 파티를 열고 장을 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여성분이셨는데 스피커폰을 켜고 운행 중간에 통화를 하시는데 그날 이제 친동생이랑 통화를 하시는데 그날이 어머니 기일인데 나 교대가 안 돼서 기일에 못 간다 뭐 이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적지에 내리고 파티를 위한 짐을 들고 내렸는데 저는 그 일을 딱 에피소드가 되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육체 노동을 하는 중년 여성의 하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고 그거를 시작으로 자유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여진도 노동을 하고 있지만 주희도 사실 손뜨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하는 여성의 어떤 짧은 하루 두 사람의 겹쳐지는 하루를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되게 익숙한 내용이고 사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되게 뻔한 얘기들을 하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들 중 한 분이 곽재영 감독님이고 그 클래식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손예진 현재 시점 손예진 배우가 아버지 조승우 씨가 쓴 연애 편지 읽다가 촌스러워. 그래 클래식하다고 해두지 뭐 이렇게 말투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내용이 익숙한 영화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래 내용은 익숙하지만 계속 보고 싶은 영화를 한번 계속 만들어 보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네. 멜로의 계본으로 확실히 지금 곽재용 감독님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감독님. 그래서 그 질문을 저도 듣고 좀 떠올려봤는데 제가 뭔가 뭘 집중했을까? 내가 그 찍을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예 그 무지한 상태에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설본에 썼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때는 연출과 작가의 경계를 모를 때 제가 어떻게 시나리오는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촬영 감독님 선배 내 찍어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찍을 건데 못 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뭘 어떻게 찍어? 이거 보면 뻔하지 않나? 이렇게 내가 써놨는데 이대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네. 그때 모를 때 그러니까 이게 오만한 게 아니고 무지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백국이면 다대주를 떠올려 보면 어떤 부분 되게 성글거든요. 영화 되게 성근데 다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배우기 전에 어떤 되게 무의식적인 저의 어떤 가치를 어떤 지향하거나 취향 같은 게 가끔 저는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촬영 감독님이나 다른 스태프들이 그때 처음 이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레퍼런스가 뭐냐? 레퍼런스? 그게 뭐지? 막 검색해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 보통 이제 어떤 영화를 한다는데 아니 그 시나리오가 다 있는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냐? 계속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튼 근데 제가 그걸 찍어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모두의 머릿속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영상화할 때는 다만 내 상상 속에 있을 때랑 또 다르게 뭔가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느꼈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주안점이 없다는 게 맞아요. 오히려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시나리오 되면 좀 되지 않나? 이 생각만 가지고 이것만 믿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 감독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영화를 만드셨는지 단편을 통해서 보니까 더 많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네 분이 모인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계보 안에서의 영화를 끌어낼 수도 있지만 아까 학연 지연만 끌어내시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정말 새로운 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입증을 하신 감독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부터 개봉을 해서 쭉 계속 개주하듯이 계속 이 영화들이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마지막 질문은 이게 첫 장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호응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 우리는 관객들이기 때문에 다음 걸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관객들과 만나고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하늘 감독님 죄송해요.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다음 거를 내놔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새 관심이 있는 이야기는 있는데 자살을 하려던 아이 얘긴데 자살하다가 이제 누가 구해줘서 따라가니까 자살을 하려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임을 알게 돼서 거기서 되게 힐링하고 뭔가 삶의 희망을 찾는 공포를 쓰고 있습니다. 공포물이요? 네. 어떤 영화가 나올지. 네. 어쨌든 그 작품 이전에 너 하나의 5분이 잘 돼야지 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면 너 하나의 5분 보실 분들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황세기 감독님. 네. 저는 홍이를 개봉하고 개봉 첫날 영화를 딱 보고 또 관객분들 만나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다음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 작품으로 관객분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시나리오 조금씩 쓰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소외되어 있고 주변부에 있고 잘 공감하기 쉽지 않은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인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이에서 못 해본 거를 더 밀고 나가는 작업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황세기 감독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670 작년에 찍으면서 사실 되게
일종의 사춘기를 그 이후로 겪고 있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도 진짜 많고 사실 3670 찍는 과정이 매일매일 저의 한계를 마주하는 과정이었고 또 사실 또 감사하게도 3670 촬영 끝나고 나서 영화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가 되게 그 이후로 깊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음 작품은 정말 너무 잘 찍고 싶다라는 막 욕심이 막 이렇게 막 그득그득한데 이러니까 고민만 많아지고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다음 차기 작업을 오늘 시작을 했는데 그래 그냥 어차피 독립영화 찍을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네. 사실 첫 작품이 좀 잘 됐다 보니까 제가 전주에서 사과나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이런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작품 전주에서 사과나 못하면 이거 약간 실패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냥 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다시 청룡 두 분 중에 정해진 36진이죠. 저는 분이 저희 둘 중에 한 명 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 다음 작업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내 마음만큼 내가 잘 안 움직여져서 근데 오늘 좀 뭐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임순례 감독님의 말씀 듣고 제가 내년에 좀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네. 아예 생각까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결국엔 쓰고 있는 것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쓰다가 멈춰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근데 뭐 어쨌건 저는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들이가 뭐 저는 뭐 내용이나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계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것 같고 그게 좀 더 다른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맥북도 그렇고 다른 영화라고 하지만 여름야매도 어떻게는 저의 어린 시절에 저의 순진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순진함이 보여지는 거는 그 계급을 인지하는 어떤 그 순진함 그 순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다른 이제는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노년이든 중년이든 어떤 남성이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 계급에 대한 이야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요즘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항상 맥북, 게임기 이런 것들 갖고 싶은 것들이 나와서 다음 갖고 싶은 것들을 마음을 따라가면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2025년 10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그 다음 작품에 있어서는 다음에 그 두 번째 작품이 공개됐을 때 다시 한번 이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다 같이 다시 만나서 다시 따져 묻는 질문들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그러면은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시작을 많이 극장 밖에서도 SNS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희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